네, 이렇듯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조금 전 취재 기자를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좀 들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 윤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고 있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체포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죠. 예, 뭐 9시 1분에 출석했다. 1분 정도 늦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1, 20분 늦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거드름을 피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뭐 거의 정시에 출석을 했는데 이렇게 정시에 출석을 한 것은 조은석 내란 특검의 기가 좀 눌렸다. 일부러 내란 특검을 자극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정시에 출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 조은석 내란 특검은 며칠 전부터 계엄 전후의 국무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법적 위반 또 심지어 외환 유도죄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령관의 수사 등을 통해서 이미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장한 상황에서 정시에 출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홍석준 의원께서는 출석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원래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포트라인에 이제 반드시 세우지 않고 검찰과 협의를 해서 이제 지하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은석 특검은 계속해서 포트라인을 통해서 현관문을 통해서 출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차 출입 때는 1차 심리에서는 이제 변호인단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변호인단과 조금 실랑이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현관으로 출입하는 것을 이제 합의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수사를 할 때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관례를 따라야 되는데 통상적인 어떤 검찰 조사는 보통 이제 10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뭐 9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오해, 정치 보복 내지는 어떤 인권 탄압의 어떤 불필요한 좀 오해를 좀 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특검 측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수사를 좀 진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포토라인에 반드시 서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출석할 때는 좀 짧게나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저번 소환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지금 좀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는 사실은 그 이전에 모든 수사가 끝나서 이제 검찰의 특검에 출두를 할 때는 사실상 마지막 출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지금 두 번째고 또 추가 소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또 다른 특검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출두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어떤 대국민 메시지는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과는 완전히 지금 입장이 좀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상 최초로 3대 특검이 동시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좀 과잉 수사에 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시점에서는 뭐 대국민 또 메시지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같으십니까? 아니면 다르십니까? 뭐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내린 그 계엄이나 내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는지 이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나 또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까지와 같이 좀 뻔뻔스러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뭐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1차 출석 때도 계속 지하 주차장을 고집을 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의도만을 밝혔는데 또 월요일 날 출석을 하라니까 굳이 또 토요일 날 출석한다고 해서 또 고집을 피웠고요. 심지어 오늘은
정시에 출석을 했습니다만 불과 이틀 전까지도 20분 늦겠다 하는 식으로 거드름을 피운 바가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태도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출신으로서 내란 특검을 어떻게 교묘하게 시간만 끌고 피해갈까 하는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무책임하고 무반성의 태도만 보일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탄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전 9시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순조롭게 신문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해지는 내용은 오늘 또 그 총경 박창환 총경이 아니라 부장검사가 신문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좀 특검 상황을 살펴보면.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이렇게 대통령실의 참모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요 인사들이 연달아 지금 조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혐의 다지기라고 언론에서도 표현을 하던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될 건데요. 우선 그 국무회의 전후에서 계엄을 내린 전후에 국무회의가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예. 헌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해서 탄핵 사유로도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았지만 실제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도 11명만의 국무위원만 왜 계엄 심의를 위한 물론 간담회로 끝났습니다만 국무회의에 참석자가 되었느냐.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위 계엄에 찬성할 만한 국무위원 11명만 딱 정족수를 채워서 그렇게 행식적인 의결 구조를 만들려 했던 거 아니냐. 이것은 만약에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출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을 여러 명을 불러서 내란 특검은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수사가 예상됩니다. 예. 또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하폰 기록 삭제 이것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이미 소환 조사해서 이와 관련된 어떤 비하폰 서버 기록 삭제 이것은 증거인멸 교사죄로도 되고요. 또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혐의로도 이미 다 확인이 된 바가 있다라고는 사실을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예. 또 이제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조작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엄이 끝난 사흘 뒤에 계엄 선포문에 새로 작성을 하고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을 하게 했다.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또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심지어 북한 평양에 무인 드론기를 침투시켜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 국제전을 유발해서 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른바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도 드론 사령관이나 또 관련 녹취를 이미 확보한 바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오늘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홍 전 의원 의견 바로 듣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서 이미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어떤 부분일 것 같고, 좀 전에 최 의원께서 이제 11명 말씀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뭐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제 올만한 사람만 소집을 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어떤 사항들, 지금 특히 이제 외환 관련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좀 조은석 특검이 좀 무리한 과잉 수사가 아닌가 보이지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 형법 82조의 외환 유치죄의 조건은 뭐냐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적국가 통모하여, 쉽게 말해서 적국가 짜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전단을 일으키게 하는 것, 즉 대한민국의 이제 전쟁을 도발하게 하는 게 이제 외환 유치죄 성립 요건입니다. 자,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드론이 만약에 평양으로 갔다, 그것이 또 대통령과도 관계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내지는 북한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드론이 설사 만약에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외환 유치, 즉 북한과 통모 짜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뭐 공격해라 이렇게
하는 어떤 외환 유치죄가 성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조은석 특검이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이미 사실은 이제 검찰을 통해서 다 수사가 끝났고 기소가 돼서 재판에 지금 넘어간 내란 이런 혐의 부분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 좀 새로운 것을 좀 건지기 위한 상당히 어떤 과잉 수사적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환 관련한 이야기를 좀 쭉 해주셨고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수사 개시하자마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김 여사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 건가가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언제 소환할 거라고 보세요? 뭐 김건희 전 여사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뚜렷한 혐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 뭐 사실로 거의 드러나고 있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육성으로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검찰이 다 조사를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뭐 이미 이것은 국민들이 다 육성 녹음을 다 들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짜고 얼마나 공천에 깊숙하게 개입을 했는지는 다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새로운 혐의를 좀 더 속도 있게 입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김건희 특검의 수사 필요성의 차원에서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부터 1차로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 토건이 마치 투자할 것처럼 또 참여할 것처럼 띄웠다가 투자자로부터 많은 그 주식 매입을 유도를 했고 당연히 이제 주가가 치솟으니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또 팔아서 부당하게 이익을 막대하게 취했다 하는 그런 혐의인데요. 이미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고 또 실제 공식 수행원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지의 대통령과 함께 또 비행기에 탑승했고 또 여러 행사에 참여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보도됨으로써 상당히 그 주가 조작 혐의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확인만 하면 바로 혐의가 입증할 수 있는 막 그런 그 사건이다 보니까 1차 수사가 된 것 같고요. 이래서 기존에 드러났던 명백한 범죄 혐의 또 삼부토건이나 이런 사건들에 또 새롭게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뭐 이것이 된다면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1차 소환이 됨과 동시에 바로 구속 조치를 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 의지가 삼부토건의 1호 수사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삼부토건 관련자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언제쯤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좀 뭐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적인 어떤 수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저희는께서 뭐 도이치모터 건이라든지 명태균 건이 뭐 확실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조사를 한 검찰 조사, 경찰 조사들은 다 그러면은 바보들이 조사를 한 겁니까?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죠. 거의 1년 뭐 몇 개월 동안 탈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기소조차 하지 못했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휘 라인에서 배제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 건만 하더라도 뭐 육성 녹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한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아이고 그 사람 좀 잘 봐주라고 하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아이고 내가 한번 신경 써볼게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는 게 사실은 상례입니다. 그런 어떤 전화 육성을 가지고 이게 명백하게 어떤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그런 당시에 그 관계자들이 여기를 다 지금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부 토건 관련된 경우 지금 현재
이 특검에서 새롭게 제가 볼 때는 좀 수사하는 어떤 거의 유일한 사항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현재 페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코너아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 주식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또 뭐 이게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적 이슈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어떤 혜택으로 인해서 오를 수 있는 주가의 모든 것들을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삼부토건의 어떤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부부와 오랜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가 조작 이외에도 다른 부분도 많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 뭐 소환 시점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9시부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 조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일 이제 화제라고 할 수 있는 추경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추경안 이제 국회에 통과를 시켰고 시간이 좀 걸리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순증이 좀 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31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되고 그중에 소비 쿠폰 관련해서 한 12조 정도 됩니다. 특히나 이 소비 쿠폰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지금 나온 바로는 이제 전 국민 그리고 소비의 그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죠. 예, 지금 뭐 민생 경제가 어렵고 내수가 너무나 부진하고 거의 골목 경제는 정말로 뭐 아사일보 직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나온 이래로 자영업자 비율이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장사하기가 힘들다. 예. 민생이 그만큼 이제 위기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고 또 민주당도 강조를 해왔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추경을 통해서 민생을 회복시키고 또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실제 이번 주에 들어서 글로벌 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이번 추경의 효과가 실제 0.2%에서 0.4% 우리나라 GDP의 성장률의 성장으로 기결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까지 내놓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았지만 추경은 타이밍입니다. 적기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의결을 했고요. 또 신속한 소비 쿠폰의 집행에 대한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골목 경제 상권을 얼마나 조기에 빨리 좀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고 내수 진작을 하겠냐 하는 그런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회복, 뭐 내수 증진 이런 키워드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지금 반발하면서 표결에도 불참을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인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저희들도 추경 자체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공감을 했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식이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전 국민에게 배포하는 현금 살포성 이 추경은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아닌 정부 투자 중에서도 이런 어떤 이전 보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재정 살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든지 또 뭐 베네수엘라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 국민 1인당 40만 이상의 부채를 우리가 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총 어떤 국가 부채의 원금을 갚기는커녕 매년 이자만 갚는데 26조 이상의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를 처음에 삼았고 특히 지금 재정 문제를 사용해서 부채를 일률적으로 탕감을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유산 여건에서 360만 이상의 성실히
부채를 갚은 사람들만 국민들만 바보로 만드는 이런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첫 번째 또 이제 추경이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못 본 부분은 특활비의 부활 문제인데요. 특활비에 대해서 지난번 본 예산, 작년 본 예산 때 대통령실 특활비라든지 검경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당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특활비가 삭감한다고 국정 마비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조차도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이것을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해서 사과라도 한마디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소한의 어떤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됐는데 대단히 좀 아쉽고 민주당이 정말 이게 기본적인 양심도 않는 내로남불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임명장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첫 일정으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를 찾았었고요. 또 밤에는 국회를 찾아서 추경안 가결 이후 인사말까지 하는 좀 다소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자, 이제 임명된 지 만 하루가 좀 넘었습니다만 김 총리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총리 임명되자마자 제1행보로 갈등 현장을 찾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현장 행정을 대통령과 함께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요. 실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는 일성으로 경제 살리기, 경제 대책이 가장 국정의 1호 순위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을 안정시켰다는 측면과 함께 민생, 경제 회복을 무엇보다도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우선적으로 꼭 달성하겠다라고 연일 다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국무총리도 경제 살리기가 가장 큰 임무다라고 이제 일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김민석 총리와 함께 이 국무총리와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신임 내각들이 얼마나 힘을 합해서 민생 살리기와 경제 회복 성과를 낼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실제 그동안 느닷없는 계엄 이후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또 환율도 상당히 불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수출은 감소했고 또 주가는 폭락도 했었습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임 총리가 경제 살리기라는 또 그 주제 국정과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강조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의 앞으로의 경제 살리기 구체적인 대책과 효과 이런 것이 크게 기대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를 방문한 것을 두고도 좀 약간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취임 이후 초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만큼 좀 의혹이 있는 것은 이제 평가를 하고 특히 농민단체가 지금 이제 농림부 장관, 송 장관의 어떤 유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현장을 조정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가 대부분 어떤 호남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를 하면서는 좀 반대의 목소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총리는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지금 현재 사람을 만나고 이런 어떤 쇼적인 전시 행정을 아닌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타운홀 미팅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타운홀 미팅이 아니라 빨리 트럼프를 만나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청문회 때 정말 그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부채 비율도 모르는 그런 어떤 무능과 부적합함을 이렇게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청문회 때 나타났던 그런 어떤 문제점을 좀 불식하는데 좀 최선의 좀 노력을 좀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거짓 해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청문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앞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서도 저는 커다란 어떤 부담과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윤호 전 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